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명성황 후의 세 번째로 명성황 후 민씨의 비분간계할 죽음에 얽힌 뒤이야기입니다. 일본을 비난하는 국제 여론이 비등하자 일본은 처음엔 조선인들의 내부 소행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러시아 기술자 사바틴 미국 교관 다이를 비롯해 외국인 목격자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곧 미우라 공사와 낭인들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웠다. 증거 불충분과 춘생문 사건을 빌미로 방면을 했습니다. 춘생문 사건은 호레이스 앨런을 비롯한 구미 인사들이 고종을 미국 공사관으로 탈출시키려고 한 사건인데 일본은 구미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는데 자기들의 간섭이 무슨 문제냐고 낭인들을 석방시켰습니다. 물론 일본은 이 사건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발생 당시 세간의 관심도 그리 받지 못했고 2009년 전까진 일본의 모든 언론기관이 을미사변에 대해선 함구하고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인 고종 32년인 1895년은 8월 22일 을미사변으로 재집권한 김홍집 친일내각은 고종 왕명을 사칭해 중전을 폐서인하는 조칙을 발표합니다.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8월 22일 경인 첫 번째 기사 1895년 대한 개국 504년 왕후 민씨를 서인으로 강등시키다. 조령을 내리기를 짐이 보위에 오른 지 32년에 정사와 교화가 널리 펴지지 못하고 있는 중에 왕후 민씨가 자기에 가까운 무리들을 끌어들여 짐의 주위에 배치하고 짐의 총명을 가리며 백성을 착취하고 짐의 정령을 어지럽히며 벼슬을 팔아 탐욕과 포악이 지방에 퍼지니 도적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종묘사직이 아슬아슬하게 위태로워졌다. 짐이 그 죄악이 극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벌하지 못한 것은 짐이 밟지 못하기 때문이기는 하나 역시 그 패거리를 꺼려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짐이 이것을 억누르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종묘에 맹세하기를 후빈과 종촉이 나라 정사의 간섭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고하여 민씨가 뉘우치기를 바랐다. 그러나 민씨는 오래된 악을 고치지 않고 그 패거리와 보잘것없는 무리를 몰래 끌어들여 짐의 동정을 살피고 국무대신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며 또한 짐의 나라의 군사를 해산한다고 짐의 명령을 위조하여 변란을 격발시켰다. 사변이 터지자 짐을 떠나고 그 몸을 피하여 이문현에 지나간 일을 답습하였으며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왕후의 자귀와 덕에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가득 차 선왕들의 종묘를 받들 수 없는 것이다. 짐이 할 수 없이 짐의 가문의 고사를 삼가 본받아 왕후 민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하였다. 이때 탁지부 대신 심상훈이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갔으며 내부 대신 박정행은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8월 23일 나중에 순종이 되는 왕태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태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상소를 올리자 김홍집은 10월 10일 왕후로 복위시켰습니다.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8월 2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1895년 대한 개국 504년 왕태자가 상소문을 올리다. 왕태자가 올린 상소에 신은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이 없는 몸으로 외람되게 저사의 자리에 있다 보니 마음이 늘 송구스러운데 어제 내린 직지를 받고 놀랍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생각건대 폐하의 이 조치는 큰 의리로 결단한 것인 만큼 신과 같은 어린 처지로는 감히 사정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태자의 지위는 중요한 만큼 오늘날의 신의 처지로는 사실 잠시도 그대로 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히 피눈물을 흘리며 우러러 하소연하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하늘 땅 같은 부모는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사로운 명분을 편안히 해준다면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너의 정리를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응당 처분을 하겠다. 하였다. 고종실록 30사권 고종 32년 10월 1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1895년 대한 개국 504년 왕후 민씨의 위호를 회복시키고 조령을 격수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왕후 민씨의 위호를 회복시키고 이달 8월 22일 조령을 격수하라. 하였다. 원래 시호는 금방 결정되는 게 아니긴 하지만 그녀는 현 조선의 군주의 아내였음에도 장례 일정이 2번이나 중단되는 바람에 죽은 지 2년 뒤에야 시호를 받았습니다. 1895년 10월 22일 김홍집 내각은 그녀의 시호 후보로 순경을 올렸는데 이후 악원 파천이 발생해 김홍집 친일 내각이 붕괴하자 고종은 장례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1897년 1월
조정에서 김홍집 내각이 올린 건 시효로 쓸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자 고종은 시효 후보를 새로 올리라고 했고 시효 3망 후보 중 하나인 문성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일에 문성이 정조대왕의 정식 시효에 쓰였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시효 후보 중 하나였던 명성을 쓰기로 합니다. 이대로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명성왕후로 시효가 정해졌을 것이나 문제는 그녀의 장례를 준비하는 도중에 장지 근처에서 유해가 발견되는 등의 일 때문에 장례 일정이 또 중단되었습니다. 그해 10월 12일 고종은 대한제국 황제에 즉위하면서 그녀를 황후로 추승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책봉이 맞는데 예를 들어 고종이 중전민씨를 대한제국의 황후로 책봉할 당시 명성황후 책봉금보가 내려졌으며 금보는 2019년에 문화재청 의뢰로 기념메달로 제작해 국민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앞서 출시한 기념메달처럼 경기도무형문화재, 옥장, 김영희 보유자가 제작에 참여했으며 금이 300개, 308만원, 금도금이 500개, 38만 5천원, 은이 1,000개, 29만 7천원이었습니다. 고종은 이모군란 때에 경복궁을 빠져나와 여주와 충주로 피신했다가 명성황후가 환궁한 경험이 있었는데 고종은 공식적으로 중전의 승하를 선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악원 파천을 해버려 법적으로 중전은 완전히 사망한 사람이 아닌 상태로 말 그대로 대행왕후의 상태로 대행은 시효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쓰는 칭호입니다. 고종은 황제 측 의식 이후에 명성왕후를 대한제국 황후로 책봉하는 책봉례를 거행하고 책봉금보를 제작하였고 이를 추후 종묘에 안치했습니다.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0월 12일 양력 두 번째 기사, 1897년 대한 광무 2년, 빈전에 나아가 황후 책봉의 고유 별존을 지내다. 빈전에 나아가 황후를 책봉한 것에 대한 고유 별전을 지냈다. 황태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즉, 고종은 중전민씨를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대한제국 황후로 임명한 것인데 이는 예법상 사망 후 3년 신묘살이가 끝난 후에야 정식 사망으로 처리한 관습에서도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삼정의 문란이 극심할 때에도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군포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물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3년 신묘살이 관습에서 유래한 실시간 호적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호적조사 및 정리를 매년 하지 않고 특정 간지가 도래하는 연도에만 호적조사와 정리를 실시한 탓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성황후가 을미사변으로 승하한 지 2년이 지났어도 법적으로는 사망자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이 가능했고 또한 그런 법적 신분으로 황후의 추존이 아닌 책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 측 의식과 황후 책봉례가 끝나고 며칠 뒤에 장례 일정이 재개되고 11월 6일에 시효로 명성황후를 쓰겠다고 해서 22일에 이 시효가 정식 공표되었습니다.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1월 22일 양력 두 번째 기사, 1897년 대한 광무 2년, 대행 황후의 지문에 어제 행록을 내리다. 여러 신하들이 옛날 시호법을 상고하여 온 나라의 빛이 미쳤다 해서 명이라 하고 예약이 밝게 갖추어졌다고 하여 성이라고 하였다. 올리는 시호는 명성이라 하였고 능호는 홍능이라고 하였으며 전호는 경효라고 하였다. 2011년 7월 22일 유인촌 당시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이 서울 소방학교 특강에서 경복궁 담장이 낮아 민비가 살해되었다는 독특한 주장을 한 것이 노컷뉴스에 처음 실려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미 문체부 장관 시절 구설수로 시선이 곱지 않던 그에 대해 역사 스페셜 진행하던 인간이 저딴 소리를 한다면서 엄청나게 비난했고 민비라는 표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주 헛소리는 아닌 것이 조선의 건축 양식 자체가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방어에 중점을 두지 않았는데 좁고 높은 중세식 탑은 폭파용 폭격이나 대포를 가져오기 전까진 뚫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은 고영근. 고영근은 조선 말기의 관료이자 개화파의 지식인인데 항일 운동가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일본의 매국을 한 것도 아닌 평가하기 힘든 인물로 민씨일가와 엮여있는 인물입니다. 고종과 명성황후 밑에서 일하였는데 백성들에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서 동학농민운동 시기 전봉주는 격서에서 고영근과 민영준, 민영환을 탐관오리로 지목했었습니다. 관료의 입장으로 황국협회에 가담하였고
다시 독립협회로 이동하여 활동했는데 독립협회 부회장, 만민공동회 회장, 중추원 의관을 역임했으며 관민공동회헌의 6조가 그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중투원건으로 독립협회는 박살이 났고 고영근은 독립협회의 재건을 노리는 과정에서 반대파 대신들을 암살하려다 실패했고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다시 박영효, 안경수 등 당시 대한 제국 정부에게 대표적으로 역적 취급받던 이들과 함께 독립협회의 복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윤효정을 통해서 역시 일본에 있던 우범선이 을미사변의 일본 측 협력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범선을 죽이기 위해 일부러 접근해 친하게 지내다가 살해해버렸습니다. 우범선을 죽인 후 경찰의 자수, 일본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고종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면을 요청하는 등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징역 5년을 복역 후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성황후의 능인 홍능의 능참봉으로 재직했고 1910년 한일 병탄 후에는 일제가 사여한 모든 관작을 사양하고 계속 능참봉에 일을 했습니다. 고종 사후 조선 왕조가 이왕가로 격화된 상황에서 대한 제국 황제라고 쓰인 비석을 세웠다는 이유로 조선 총독부에 의해 파직되고 1923년 향년 71세를 일기로 이듬해 사망했습니다. 무튼 1897년 11월 22일 명성황후는 서울 청량리 박 홍릉에 매장되었는데 미국 제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딸 앨리스 루스벨트가 방한했을 때 수행원들과 함께 이 능을 먼저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앨리스와 그 수행원들이 이 능의 성물에 올라타서 인증샷을 찍는 큰 결례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뒷날 1919년에 남편 고종이 붕어하자 이장하여 남편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홍릉에 합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홍릉 자리에 들어선 것이 영친왕의 생모인 순원왕 귀비의 묘로 이를 영희원이라고 부르는데 구흥릉이라는 지명 역시 있으며 주변에 수목원이 있고 근처에 세종대왕 기념관도 있습니다. 명성황후 민씨의 네 번째로 극도의 사치설과 초상화, 사진에 얽힌 진실과 거짓으로 이어집니다.